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해당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얘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면 사과 한 개 가격이 600원일 때 수요량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800원으로 올라가게 되자 수요량이 20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이동했거든요. 이번엔 사과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자 수요량이 60개로 늘었어요. 대응점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고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수요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보세요. 사과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과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늘었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래요? 소득이 증가한 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그 물건의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도 수요량이 늘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럴 때 우측 이동. 수요가 증가한 건 수요 곡선 어느 쪽 이동이요?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량이 줄었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소득의 증가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예요. 정리할게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 바뀌는 건 뭐고?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 가격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의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수요의 변화의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사과 가격이 변해서 사과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 배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배 안 사고 사과 수요를 늘렸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지. 아니, 사과 가격이 아니고 배 가격이라니까? 배 가격이 사과 수요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이라니까? 사과 가격 때문에 사과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 근데 배 가격 때문에 사과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 사람들이 옛날에는 배를 좋아했는데 기후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게 됐대. TV에서 막 사과가 되게 좋다고 막 말했어. 그래서 사과를 더 많이 먹는데.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해당 가격 요 하나가 유일하게 원인,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 원인 전부 다 수요의 변화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들은 전부 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수요의 변화의 요인을 들어볼까요? 소득입니다. 소득의 변화를 얘기할 건데 소득이 뭔가부터 좀 이야기 좀 하자고요. 소득이 뭐냐면 어떤 일의 결과로 번 돈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의 결과로 번 돈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을 투자했어.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벌었어. 소득이야. 내가 일했어. 그 결과 한 달 후에 벌었어. 소득이에요. 노력으로 통해서 번 돈이 소득이에요. 근데 용돈 받았어. 소득이게 아니게? 소득이 짭짤한 걸 세배를 하러 돌아다녔더니 소득이 짭짤한 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배해서 번 돈은 소득 아니에요. 소득 아니에요. 소득이란 표현을 할 때 공짜로 번 돈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요. 용돈은 그래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로 번 돈. 그러니까 그게 불로소득일지라도 적어도 투기라는 행위를 해서라도 차익이 생겼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이라도 소득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은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력으로 번 돈을 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득의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정상재라는 게 있고 열등재라는 게 있는데, 정상재는 뭐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도 감소하는 재화, 그런 재화가 정상재예요. 일반적으로 다 정상재화예요. 소득이 느니까 많이 사고 소득이 줄면 조금 사고, 그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해요. 반면에 열등재도 있어요. 열등재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 때 수요가 늘고, 중고품이 대표적인 열등재예요. 소득이 느니까 중고품 안 사고 난 새 거 산다. 그러면 그 새 것이 정상재고 중고품은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이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소득이 느니까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면 그 사람은 쇠고기는 정상재고 돼지고기는 열등재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늘자 기호에 따라 어떤 때는 쇠고기, 어떤 때는 돼지고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돼지고기가 열등재 아닌 거예요. 그럼 소득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 소득이 늘었어요. 수요량이 이렇게 는데, 그러면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 이게 무슨 재랬죠? 정상재.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늘었으니까,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늘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증가하는 건 어느 쪽으로 이동? 예, 우측 이동 이러시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나중에 이렇게 연습 안 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러시는 분, 또는 저쪽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꼭 이렇게 말하세요. 자, 그러면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느는 재화도 있지만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주는 재화도 있어. 이거 무슨 재? 열등재. 그럼 열등재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예, 좌측 이동.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있어요. 아까 사과와 배의 관계처럼. 그러면 대체재라는 게 있네요. 대체재는 뭐냐면 둘이 용도가 비슷해서 대신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콜라하고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를 대체재라고 합시다. 나는 콜라도 좋지만 없으면 사이다도 괜찮아. 대체재예요. 사과와 배. 난 사과도 괜찮지만 배도 괜찮아. 그러면 대체재예요. 커피와 홍차.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 없어? 그럼 홍차도 괜찮아. 차 종류면 괜찮아. 그럼 대체재야. 그러나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커피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달달한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를 좀 좋아해요. 깔끔한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는 커피하고, 커피가 없으면 대신 아쉬운 대로 홍차가 어떠냐? 홍차도 좋아하긴 해. 근데 둘이 대체재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체재 아니야. 근데 차 종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재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체재는 규정하기 나름인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재라면 이렇게 조건이 준다고. 그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대체재,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재라면 하고 준다고요. 그럼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재라면 하고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놓고 보시면 돼요. 자, 보완재라는 것도 있어요. 보완재는 뭐냐면 한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커피크림, 커피에 커피크림을 넣어서 먹는 사람은 커피하고 커피크림은 보완재, 실하고 바늘, 버터하고 빵, 그리고 자동차하고 휘발유, 그리고 디젤 자동차에서는 디젤 자동차하고 요소수, 다 보완재야. 이해 가셨어요? 보완재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으면, 함께 같이 하면 더 좋은, 그럼 친구 가운데도 내가 없어도 대신하는 대체제도 있지만, 친구 가운데 나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음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보완제도 있죠. 그렇죠? 대체제 친구가 좋아요? 보완제 친구가 좋아요? 보완제 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이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완제는 부동산에서 예를 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까지 다 대체제만 나왔어요. 그 다음 잘 봐봐요. X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X를 제가 콜라라고 할게요. 그럼 콜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콜라의 수요량이 줄겠죠. 그 대신 아까 예를 들었던 뭐가 늘까요? 사이다의 수요량이 느는 거지.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수요가 는다. 그때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는 무슨 제 관계다? 대체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얘를 빼고 이렇게 물어봐.
콜라 가격이 상승할 때 사이다 수요가 는다면 부재와는 대체제.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제 다시 우리 시험에 콜라와 사이다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늘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는다가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측 이동 아셨죠? 자, 그 다음 또다시 X의 가격이 상승했다. 근데 X를 커피를 하자. 그러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거기다 넣어서 먹는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보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보완제는 수요가 줄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같이 줄었다면 둘은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사이다의 수요량에 사이다 가격이 영향을 미치면 수요량이 변하지만 사이다의 수요량에 콜라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 뜻 이해가 되셨죠? 해당 가격이 아니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소비자 예상도 합시다. 소비자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비자의 예상과 관련해서 이렇게요.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 소비자가 예상한다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좋아요?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좋아요? 올라가기 전에 사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걸,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면 지금 수요량이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수요량이 늘어요. 수요량이 늘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좋으니까 지금의 수요량은 줄어들어서 수요량이 줄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 말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가기 전에 사기 위해서 수요량이 늘고 우측 이동.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게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한다면 꼭 수요량의 변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상이잖아요. 예상. 그러니까 이 예상이란 말이 붙으면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수요량이 줄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맞아.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다. 그래서 수요가 늘었다. 그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이란 말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예상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 해당 가격이 아닙니다. 해당 가격 이외 요인으로 수요의 변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하는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공급입니다. 똑같이 수요하고 짝을 맞춰서 갑시다.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것을 공급이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어떤 재화를 일정 가격으로 팔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바로 공급인데요. 공급량은 그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사과를 팔고자 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10개를 팔고자 해요. 그 10개는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요처럼 공급도 유량의 공급도 있고 저량의 공급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유량은 기간을 명시한다 그랬어요? 시점을 명시한다 그랬어요? 기간. 유량은 기간. 그리고 저량은 시점. 잊지 마세요. 얘는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얘는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갑돌이의 사과에 대한 공급표예요. 이 공급표를 좌표 측상의 그림으로 그리면 공급 곡선이 나와요. 이거 밀렸네. 공급 곡선이 나와요. 그런데 갑돌이의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림의 경우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좌우에서 오른쪽을 향해 있죠? 그러면 우,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렸죠? 상. 따라서 여러분 곡선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냈죠? 우상향하는 곡선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격 600원, 이게 뭐냐면 공급 가격. 그러면 여기에 있는 25, 에? 그럼 뭐예요? 공급량이 되겠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곡선에서 공급과 대응하는 가격은 공급 가격이고 공급과 대응하는 양은 공급량이 되겠죠. 공급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물건값이 비싸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비쌀 때 많이 팔아요? 쌀 때 많이 팔아요? 그래요. 쌀 때 많이 팔아요? 왜?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 여러분 아파트를 팔려면 기왕이면 쌀 때 팔아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잖아. 그죠? 말하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말합시다.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팔고, 가격이 싸지면 적게 팔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법칙, 공급 법칙이에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왜 많이 팔아요? 그래야 이익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팔아야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잖아요. 그걸 공급의 법칙, 줄여서 그냥 공급 법칙, 수요의 법칙도 줄여서 수요 법칙,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처럼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볼까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해서 사과의 공급량이 바뀌는 것. 우리는 이걸 공급량의 변화라 그래요.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600원일 때 요즘에 대응해서 40개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대응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공급량이 줄었네. 20으로.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이 줄었어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800원으로. 그러면 대응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급량이 늘었어요. 60개로. 이렇게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급량의 변화라 한다.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가격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공급의 변화라 그래요. 공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말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600원이고 600원에 대응해서 40개를 팔고자 했거든요. 근데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공급량이 늘은 거야.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인데도 공급량이 늘었대요.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는데요? 생산비가 하락했대. 기술이 발전했대. 그 바람에 공급량이 이렇게 늘었어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어느 쪽 이동이요? 우측 이동. 그런데 생산비가 올랐어. 그럼 공급이 줄겠죠. 그럼 공급이 줄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공급의 증가, 우측 이동, 공급의 감소, 좌측 이동. 해당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예요.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 해당 가격 말고 다른 이유로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 그럼 정리하면 수요처럼 해당 가격만이 공급량 변화의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우리 수요량도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 변화의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수요의 변화 요인인 것처럼 공급도 해당 가격만이 공급량 변화의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공급 변화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변화 요인을 찾아볼까요? 생산 요소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생산 요소, 생산의 3요소 말해봐요. 노동, 자본, 토지.
노동의 가격이 올랐다. 그 말은 임금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기계나 각종 설비를 사용하는 요인 이자가 올랐어요. 토지의 사용료인 지대가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간 거죠. 맞아요? 반대로 그것들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한 거죠.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해요. 좌우만 하자고요. 그러나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어요. 임금이 올랐거나 이자가 올라가거나 토지 사용료인 지대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생산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요. 공급량이 줄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이동하죠. 이것은 공급의 변화예요. 해당 가격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여기도 가격자가 나왔다고 이거 공급량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이 바뀌어서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량의 변화지만 아파트 가격 말고 아파트 짓는 생산요소 가격이 변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건물 짓는데 공사장 인부들의 임금이 올랐다든가 자갈값이 올랐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산비가 변해서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인 거예요. 기술 볼까요? 여기서 생산기술은 건축기술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건축기술이 발전하면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급량이 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급의 변화에 해당돼요.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것만 합시다. 또요? 공급자 예상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공급자 예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거든. 근데 이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A란 동네에서. 이제 팔고 B란 동네로 이사 갈 거거든요. 그럼 나는 A란 동네에서 내가 아파트 팔 거죠. 그럼 나는 그 A란 동네에서 공급자야. 그리고 B란 동네에서 수요자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이기도 하고 수요자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팔 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간 다음에 팔아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팔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죠.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한 달 있다가 올라갈 거래. 빨리 팔아야지. 하루라도 빨리. 사는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지금 안 팔죠. 그럼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공급량이 줄어요. 안 팔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팔 거예요.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말을 해요.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생산이 늘죠.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미리 생산이 늘릴 수 있죠. 그래서요. 많이 만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요. 많이 만들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지 않나요? 만드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생산이에요. 그리고 내다 파는 게 공급이에요. 싸니까 지금 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갈 때 팔려고 지금 안 팔아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요. 좀이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하면 공급량이 늘어요.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헷갈려요. 수요보다 훨씬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외울 때는 수요와 반대다. 이렇게 하세요. 수요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공급은 수요와 반대다. 한 번 더 안전장치 마련하세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가 됐더라도 안전장치로 얘는 수요와 반대다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급자의 예상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부동산의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 공급 곡선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수직선으로.
공급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얘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량이 안 줄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토의 총량은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가정해봐요. 대한민국 토지를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토지는 늘릴 수 없다. 무슨 성? 부증성 때문에 그래요.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됨. 수직선이 됩니다. 수직입니다.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앞으로 수직선은 공급 불가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이 우상향의 모양이죠. 우상향의 모양이잖아요. 얘도 우상향의 모양이죠. 둘의 공통점은 우상향의 모양인데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차이점은 얘는 가파르고 얘는 완만하죠. 그럼 가파른 것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예요. 많이 못 늘려. 완만한 것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을 많이 늘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 공급량 변화는 작아요. 그런데 반하여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 공급량 변화는 크지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요, 어렵다요? 어렵다야.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고. 수직선은 공급을 아예 늘릴 수 없다고. 우상향의 모양은 늘릴 수 있다는데 두 개를 서로 비교할 때 가파른 그림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완만한 그림은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요. 이제 여러분이 그 뜻을 이해하셨으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년 동안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최소 공급 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합시다. 2년 동안에 아파트에 공급하는 것과 20년 동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공급이 더 쉬워요? 2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이에요? 당연히 20년 동안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쉽게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년과 20년을 고르시는 겁니다. 얘가 2년, 얘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아파트의 공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년 동안의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과 비교해서 단기 공급 곡선입니다. 얘는 이것과 비교해서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면 단기와 장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기와 장기는, 단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인데 얼마까지는 단기고 얼마까지는 장기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가파르다.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완만하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공급이 어려울수록 가파르고 공급이 쉬워질수록 완만하다. 단기 공급 곡선은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므로 가파르다. 장기 공급 곡선은 공급이 쉬우므로 완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의미는 아예 수직선이 있고 우상향이 있는데 얘는 아예 수직선이고 얘는 우상향의 모양인데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볼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간으로 주어졌는데 1개월과 2년입니다. 1개월과 2년. 제가 아까 아파트의 최소 공급 시간을 얼마로 잡자고 그랬죠? 2년으로 잡자고 그랬죠. 최소 2년은 있어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합시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은 1개월하고 2년입니다. 1개월 동안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어지긴 기간으로 주어졌는데 그 기간은 의미 없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개월은 이렇게 되겠지. 2년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만 주어주고 단기와 장기를 말하라 그러면 얘가 단기, 얘가 장기죠. 여러분 단기와 장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는 가파르고 장기는 완만하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단기와 장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얘하고 얘를 주어줬어. 얘는 없고.
그럴 때는 얘가 단기, 얘가 장기.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2년과 20년 이렇게. 그러면 단기와 장기는 상대적 개념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겁이나 가격이 변해도 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공급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는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 없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그래서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는 없는데 용도적으로는 늘릴 수 있어. 농지를 줄이는 대신에 택지를 늘리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용도적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돼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얘는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 어려워.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 어려워. 근데 얘는 가격 올라가는 데 비해서 공급이 쉬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아예 불가능한 것, 공급 곡선이 가파른 그림은 공급이 어려운 거, 공급 곡선이 완만한 그림은 공급이 쉬운 거,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 완만하다를 갖고 공급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이야기하는데 아예 수직선이면 공급 자체를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 총량인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한 국가의 토지 총량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그러나 우상향의 모양이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가파른 그림은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고 완만한 그림은 공급이 쉽다는 뜻이다. 감 잡으셨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개념들을 차곡차곡 들으면서 싹 까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고 그래서요. 나중에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점검입니다.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라고 답하면 돼. 왜? 다 맞는 것만 할 거거든. 아직 우리가 OX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절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90점도 95점도 맞는다니까요. 또 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민법 99조 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이게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두 번째,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 하는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등기 등록이죠.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5가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네 번째,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하죠. 맞아요? 다섯 번째,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부담의 정도를 말하는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맞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 그 말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되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맞아요? 일곱 번째,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예요. 부지 개념입니다. 여덟 번째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그래서 대지보다 포괄적 용어로서 택지 개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를 가리키는 말. 필지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적공부에 여러분 등록, 등기부의 등기 이런 것들은 공시법에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필지, 등기, 등록의 단위가 맞습니다. 11회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이런 유식한 말 모르셔도 돼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 그냥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뭐라고 해요? 획지 그래요. 얘는 두 가지 다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얘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 얘는 등기, 등록의 단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2.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둘 다 전환이란 말 쓸 수 있는데 이때 여기는 전환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써야 되지만 여기는 전환을 이행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문장 기억하시고요. 부동산의 특성 부분에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습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 영속성은 수명이 무한하다. 부증성은 양을 늘릴 수 없다. 개별성은 똑같은 토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접성은 토지 옆에는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으로 사람들이 토지를 경험해보고 겪어보니까 이렇더라는 특성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특성인데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가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필요에 따라 병합, 합치는 것, 분할, 나누는 것 가능하다는 것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은 위치가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의 환경이 바뀌는데 사회적 환경이 바뀌거나 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행정적인 환경이 바뀐다는 뜻. 그것이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 경제론 부분에서 첫 번째 수요는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에 사고자 하는 욕구로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입니다. 세 번째 유량의 예로는 소득, 수입, 수익, 급여, 월급, 임금, 가계소비, 생산량, 거래량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개념입니다. 한 달 동안 번 돈, 일주일 동안 번 돈, 1년 동안 번 돈 기간을 명시해야 명확한 것들의 유량인 것입니다. 반면에 네 번째 저량의 예로는 인구,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으로 도시 인구,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의 수, 인구나 갑돌이의 자산, 자본이나 부채,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통화량이나 가치나 가격, 일정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나 가치, 그리고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 재고량이나 갑돌이의 재산 이런 것들은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입니다. 저량. 다섯 번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의 법칙 또는 수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수요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런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 맞죠? 맞습니다.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여덟 번째,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따라 수요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재화 맞죠?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고 소득이 줄면 수요도 주는 재화입니다. 아홉 번째, 열등재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재화입니다.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고 소득이 줄면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가 열등제입니다. 10번에 대체제는 용도가 비슷하여 한 재화 대신에 다른 재화를 소비해도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재화들, 어떤 제들을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대체제,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 또 사과와 배의 관계, 또 커피와 홍차의 관계를 예를 들었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예로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보완제는 11회, 보완제는 한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커피와 커피크림, 또 실과 바늘의 관계, 또 자동차와 휘발유도 예를 들을 수 있고, 펜과 잉크도 예를 들을 수 있고, 아파트와 인테리어의 관계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완제, 함께 소비함으로써 만족이 더 큰 재화. 12.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상승한 게 아니고 예상자가 붙었네? 예상이 되면 수요의 변화죠. 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맞죠? 맞습니다. 13. 공급이란 어떤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급량이란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학원 나간 자료에는 공급량은 요게 빠졌더라고요. 13번에 여기 부분 찾아서 공급량은 이란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 인강은 제가 잡아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요거 공급량은 이 말이 빠졌더라고요. 탈자로 13번에 공급량은 요 말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14. 공급량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공급량의 개념입니다. 15. 공급의 법칙이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공급의 법칙, 줄여서 공급법칙,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16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17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거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이거는 공급의 변화. 18.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맞죠? 19. 공급이 쉬워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2주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중요한 사항들을 반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강좌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점차 적응을 하시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잘 여러분 적응도 하실 수 있고 내용들도 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훨씬 더 쉽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